그 자동차 브랜드뿐만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와 종류까지도 살피게 되면은 그만큼 그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제조사에 힘이 셀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들 특히 종목들의 반등의 어떤 한 트리거가 될 것 같기도 하다.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의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지킴이시죠. 이창환 부장님과 함께 최근 들어 또 2차 전지 섹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양극재 업체들까지 시원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는 2차 전지가 좀 추세 상승을 할까라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전기차 2차 전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또 지난주에 이어서 2주 만이죠? 우리 그렇죠. 2주 광복절 때 쉬었으니까 2주 만에 두 번째 뵙습니다. 만남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다뤘는데 오늘은 그에 대한 2탄이라고 좀 미리 말씀 주셨어요. 지금 벤츠뿐만이 아니라 또 테슬라에서도 화재가 났고 오늘은 또 뭐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도 나면서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되게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배터리 실명제, 또 배터리 여권제라는 주제 안에서 또 테마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이 최근 들어 또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들도 있을까요? 일단 그 전기차 포비아라는 그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있죠. 이제 아파트에서 뭐 전기차들 뭐 출입을 뭐 막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거 이제 충전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충전 방해로 신고하면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그밖에 안 해요? 네, 10만 원이에요. 충전 방해로 신고하면은. 그래서 이제 충전 방해. 네, 방해 같은 경우로. 네. 이제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전기차 포비아 현상은 없고요. 우리나라에만 지금 언론상에만 있어요. 실제 실생활에서 그걸 느끼세요? 잘 모르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일부 뭐 그런 게 언론상에서 과장되게 좀 보도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기차 포비아 현상 때문에 중고차 가격 떨어졌다 말도 말이 안 맞아요. 최근에 시세를 보면은 전기차 시세가 6월까지도 오히려 좀 더 올라가고 있었고요. 중고차 네. 가격이. 네. 그러니까 그 좀 더 좋은 뭐 EV6 최근에 나온 EV3라든가 EV6라든가 뭐 아이오닉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올랐고, 그리고 전기차 가격이 7월 달, 8월 달에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벤츠 EQA는 아예 매입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왜 안 돼요? 다 리콜. 아니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중고차 딜러들을 안 사요. 이 벤츠 EK는 아예 매입을 안 해줘요. 안 해주는데 또 워낙 물량이 많이 쏟아지기도 했고, 그런데 좋은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들은 오히려 사고, 그리고 현대기아차 전기차 중고차들이 연식별로 보통 이렇게 뭐 연식별로 나가거든요. 네네. 21, 22, 24 뭐 이런 식으로 한 1에서 2% 정도 떨어졌는데 내연기관차도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만의 문제가 네, 아니라. 전기차만 중고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내연기관차도 비슷하게 떨어졌는데, 그리고 내연기관차 쪽에서 좀 물량이 부족한 거는 가격 오르기도 하고, 전기차 내에서도 중고차 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그렇게 편차가 있어요. 대체를 보니까 보통 1% 미만에서 움직이고, 월간 말하는 거, 월 단위로, 그리고 2% 내외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주가 이제 K배터리 인사이드 시대 요거거든요. 이제 근데 요게 이제 그 현대차에서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그 홍보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경기도 소방 그 재난본부 공식 유튜브에 나온 자료가 전기차 화재가 특별히 더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정 아파트 그 전기차 화재 19번에 진압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좀 제가 전에 그래가지고 뭐 그 삼양라면 네. 우지 파동 사건과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황소개구리 얘기 막 네, 했었잖아요. 잘 모르니까 겁을 내는 건데 잘 알게 되면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중국이 전기차 2,500만 대 보급돼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50만 대 있는데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화재가 1만 대당 한 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화재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화재 분명히 건수는 많은데 하루에 8건. 2023년도 1분 기준으로 하루에 8건 정도 화재가 났는데 2, 3, 4분기는 발표 안 했습니다. 왜요? 1분기가 제일 화재가 덜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 3, 4분기는 통계를 발표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도 하루에 8건이면 적은 아니지만 전기차가 2,500만 대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아주 많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화재가 이렇게 덜 나냐면은 중국 배터리가 이제 LFP 배터리가 한 70% 정도 중국에 점유하고 있는데 저성능 배터리가 많다 보니까 모터 자체를 고출력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100km, 150km 이하급의 저성능의 모터를 쓰고 또 배터리도 또 저성능 걸 쓰니까 그러니까 LFP를 그러니까 그 속력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모터도 저성능의 저가 차량을 쓰니까 화재가 상당히 덜 났던 거야.
이제 기술은 지금 NCA가 니켈이 많이 들을수록 화재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걸 잘 다루는 게 기술이거든요. 이제 근데 우리는 그 K배터리는 그거를 상대적으로 잘 다루고 그리고 이제 불이 났더라도 빠르게 이제 화재가 지연되도록 확산 지연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뭐 BMS라든가 또 전기차 완성차에서는 BSA들이 있는데 중국이 그런 부분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NCM을 다뤘을 때 중국 배터리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또 보면은 실제 화재 그때 내가 사고율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가 훨씬 높았잖아요. 네, 확률이. 네. 사고도 높았고 화재 사고가 더 높았는데 실제로 여기 여기 통계에서도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내연기관차 0.016%, 전기차 0.013% 해가지고 내연기관차가 화재 사고율이 23% 높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기차 화재가 72건이죠. 네. 23년도에 많아 보이잖아요. 네, 하이브리드가 36건이라서 하이브리드가 화재율이 더 적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숨겨져 있냐면 요 안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를 정확히 건수를 세려면요. 뉴스 건수 세면 돼요. 왠지 아세요? 뉴스가 다 나는구나. 화재가 날 때마다. 100% 나거든. 전기차 화재는 뉴스로 100% 나. 왜 그런 거예요? 희귀하잖아요. 되게 내연기관차 화재 우리 그때 한 달에 400건 나는 거 보도 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의 그렇게 나면은 자동차 포비아 난다 그랬죠. 네. 내연 네, 그래서 2023년도에 전기차 화재 건수 세면은 한 10건 되거든요. 나머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화재 사고율은 뭐 그걸 포함해서도 지금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적다라고 이제 여기 현대차에서 얘기를 해서 전기차 사도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막 자기네도 홍보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벤츠 화재 사건이 보면은 그 파라시스 배터리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실제로 이제 화재 사건이 있었고 그 상하이 그 자동차 그룹에서 여기 그 2021년도에 그 3만 건 이상 리콜 전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시스 NCM 배터리가 이게 파우치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전기차 일부의 그 안전상의 이유로 리콜했는데 이게 화재 위험 때문이었던 거고 전량 다 이제 리콜해서 파라시스가 결함 인정하고 요 리콜 과정에서 이제 비용을 다 이제 부담했다라는 거고 이제 중국 그 리콜 원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가 이제 화재가 7월 달에 났잖아요. 네. 그 전달에 리콜 고객들한테 이게 이제 불날 위험이 있으니까 리콜 하라고 통지를 했는데 문제는 미국에서는 지난해 5월 달에 강제 리콜 당한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1년 전에 문제가 강제 리콜 당했던 거를 우리나라한테 불나게 한 달 전에 불과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리콜을 빨리 알려줬어야 되는 거를 뒤늦게 지금 뒷북을 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벤츠가 재빠르게 리콜을 처리했었으면 화재까지 안 갈 경우는 상당히 많겠죠. 그랬으면 아마 여기 파라시스라는 배터리도 아마 계속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실명제도 안 하고. 요게 지금 그 벤츠 EQS에 들어가는 BSA거든요. 그 BSA가 뭐냐면은 그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BSA 안에 BMS도 들어가고 전원 장치도 들어가고 냉각장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파라시스 건데, 요게 지금 셀이 한 10kg짜리 10개 들어가 있고요. 이게 100kg가 되는 건데, 현대차는 요게 2.5 킬로와트로 돼 있어요. 요게 4개로 쪼개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하나가 불이 타게 되면은 10kg가 다 타는데 현재는 2.5만 타겠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요게 그 냉각수가 여기 바깥으로 둘러져 있어서 이런 구조는 되게 특이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터지면은 이게 그 화재 보면은 하얀색 폭발 팍 했잖아요. 이게 터진 거예요. 요 냉각수 라인 바깥으로 외부로 둘러 있어가지고 이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유일하게 과전류 방지 솔루션이 일부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 화재 확산 지연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벤츠의 그 BSA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EQ2랑 EQS에 똑같이 같은 그 배터리 그 BSA가 같은 BSA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렇게 되면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밖으로 더 누출되는 그런 구조라고.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거고, 이게 CATL 건데, CATL BSA도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그 화재 확산 그 설계가 되어 있긴 해요. 되어 있긴 한데, 전체 하우징이라든가 측면 부분 되게 빈약하게 지금 되어 있어서, CATL 것도 지금 상당히 지금, BSA가 빈약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요게 그 현대기아차의 그 eGMP 신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eGMP1보다 좀 더 개량된
형태라서 딱 봐도 뭔가 좀 많이 다르죠. 네, 좀 더 튼튼해 보이는. 선도 정리가 좀 잘 되어 있고 차폐면 실드가 더 강화되어 있어요. 요게 강화된 거고요. 여기 퓨즈 같은 거예요. 퓨즈 같은 거. 우리가 주거비직 같은 경우에 합선이 되게 되면 탁 크게 해서 그런 역할은 이제 퓨즈가 하는 겁니다. 요 역할이. 그리고 이제 요게 그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그 BSA 모듈 퓨즈인데 상당히 화재 확산 설계, 지원 설계가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같은 NCM 배터리인데도 배터리 제조사와 어디에서 완성차 업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런 게 확연히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배터리 실명제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다.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앵커님도 방송에서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했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종목이 너무 떠서. 그래서 이제 엄청 여기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막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도 여기 배터리 실명제에 대해서 촉구를 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때가 우리가 이제 방송할 때는 테슬라라든가 몇몇 외주차 업체들은 공개를 안 했었는데 결국 다 공개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대 번호 기준으로 해서 배터리가 다릅니다. 그 L자가 들어가는 차대 번호에서는 엔솔케 들어가고 그 외에 이제 그 차대 번호에 따라서 파라소닉이라든가 시에텍이 어떤 건지가 차대 번호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개된 내용을 이제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 여러 뉴스 자료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빨간색 친 게 이제 배터리 3사 거고 시에텍이 들어간 차량들 파라티스, 비아디, 파라소닉 그리고 요거는 그 플라잉 플래닛 에너지라고 해서 이게 아마 일본 업체 같은데 이거 도요타계 렉서스에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세보니까 117개 차종이더라고요. 제가 세봤어요. 그리고 77개 차종에 K배터리가 들어가고 65.81% 점유 그리고 35개 차종에 중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29.91 그래서 65대 29 요거 나머지 모자란 거 요거 일본 거 요거 하나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그 국산차와 수입차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 3사죠. 현대차, 기아차, KG 모빌리티 이거 세 개인데 여기는 다 비아디 거 써요. 근데 다행히 이 KG 모빌리티는 비아디 걸 배터리를 쓰긴 하는데 그 BSA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그 여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잘해놨구나. 똑같은 걸 그대로 갖고 아니라 조금 더 변형을 했어요. 조금 튼튼하게? 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조금 그래도 좀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아디 거랑 거의 같지만 좀 다르다. 그래도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국내 완성차 세 곳 중에서 33개 차종 중에서 28개 차종이 이제 K배터리를 쓰고 있고요. 시애틀 쓰는 게 이제 여기 그 니로 EV가 있고 레이 EV 이렇게 이제 기아가 2개 있고 여기 그 현대 같은 경우가 전에 아마 코나 EV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현대기아차는 다 SK온이라든가 LG 엔솔을 주로 씁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SK온 좀 많이 쓰는 게 있고 수입차 업체 7군데 중에서 53개 차종에 29개가 이제 K배터리를 쓰고 있고 54%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배터리를 이제 100% 쓰는 것도 있지만 60% 이상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쓰는 것이 이제 그 벤츠랑 KG 모빌리티, 폴스타, 스탈란티스 이렇게가 이제 주로 중국 배터리를 많이 쓰더라. 테슬라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섞여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업체들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할 때는. 벤츠 지분을 또 중국 쪽에 또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러겠죠. 또 써주는 건가 그렇죠. 봐요.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그 벤츠가 이제 중국 배터리를 채택을 하는 시점이 중국에서 중국업체가 이제 대주주가 되는 그런 시점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차를 살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차 안에 이제 그 우리 노트북 사게 되면 그 인텔 인사이드,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인사이드, SK온 인사이드, 삼성 XDR 이런 마크가 들어간 차에 또 이제 그리고 차량 정보 안에 배터리 실명제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는 이제 뭐 배터리 스펙까지도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소비자의 선택이 이제 차 브랜드만 본 게 아니라 같은 브랜드라도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를 선택을 하면서 그 선택권을 넓힐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김건희 의원이 그 전기차 배터리 실명법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배터리 그 전기차에 대한 신뢰감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통해서 전기자동차 안에 배터리 제조사랑 상품명이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이 되도록 등록 원부 보면은 내가 어디 배터리를 쓰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거기에 모델명까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모델명만 알면은 그 안에 뭐 니켈 함량이 몇 퍼센트인지 실리콘 응급제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배터리가 해당 차량의 모델이 어떤 걸 들어가는지 아직은 그건 몰라요.
그래서 그 EV3 같은 경우에 힐리콘 육자 함량이 뭐 5%인지 1%인지 막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게 배터리 스펙을 정확히 안 알려줘서 그래요. 왜 안 알려주지? 그게 관행이었어요. 이번에 들어서 그나마 제조사라도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들이 어디 배터리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약간 우리가 이제 차를 사도 그 부품 어디 거 잘 안 알려주잖아요. 차 안에 약간 그 부품처럼 지금 취급을 하려고 했던 게 있고 그거를 이제 제조사를 자꾸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업체들 완성차 입장에서는 협상해서 그 배터리 업체로 좀 협상권이 좀 그쪽에 더 주도권을 그쪽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부품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파라시스 배터리 쓴 벤츠 같은 경우에 배터리를 지금 백밀러랑 비교했잖아요. 어떻게요? 백밀러 같은 거, 그냥 백밀러처럼. 부품 같은 거라고. 네, 그 백밀러랑 비교했다니까. 안 되지 그럼. 사이드 밀러랑 비교했어요. 사이드 밀러랑 배터리를 동급으로 비교를 했다니까요. 예, 그런 식의 취급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실명법들이 발의가 됐고, 아마 요 얘기는 제가 그때도 한번 가져왔던 자료 같은데, 그 배터리랑 전기차 시장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내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공개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전기차를 살 때, 당연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골라서 산다고 하면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그 배터리도 골라서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협상력은 더 강화될 것이고 이 배터리라는 게 전기차에서는 전기차 수명과 주행거리, 충전 속도 다 좌우하고 배터리가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핵심 요소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의뢰이 이건 SK온게 들어가겠구나, 뭐 SK온 그 NCM9 들어갈 거냐 그렇게 사지만 자동차 업체에서 직접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언론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지레 알고는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 업계도 저 CAT 뭐 CATL 거 들어간 줄 알고 샀는데 그게 또 갑자기 듣보잡인 파라시스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 황당한 일인 거죠. 그런 일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브랜드뿐만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와 종류까지도 살피게 되면은 그만큼 그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제조사에 힘이 셀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그 2차 전지 섹터들 특히 종목들의 반등의 어떤 한 트리거가 될 것 같기도 하다. 어떤 시장의 판을 바꿀 것 같다. 해서 제가 새로운 모멘텀이. 네, 이런 그 K배터리 인사이드 시대가 열릴 거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진짜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기대가 되고 슬쩍슬쩍 말씀을 주셨는데 K배터리가 그래서 얼마나 좋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K배터리랑 중국 배터리랑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더 월등한가요? 그 주로 이제 CATL은 주력이 LFP가 아니고요. NCM이거든요. 그래요? 전체의 한 60에서 65%가 NCM이에요. LFP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로 NCM 623, 그 622, 613, 523 이런 걸 좀 주력으로 하고 있고 811까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ATL의 주로 이제 NCM 811과 국내 이제 NCM 배터리와 좀 비교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한참 포르쉐 마칸 EV 나왔을 때 이거 보고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포르쉐 마칸 EV가 철지는 좀 최신 배터리가 아닌 CATL NCM 811을 장착을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이제 차량을 내놓았을 때는 사실상 그 포르쉐 몰락을 상징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포르쉐 마칸 EV와 현대 아이오닉 5N을 비교를 통해서 CATL 배터리, NCM 배터리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칸 EV의 사양이 CATL NCM 811, 공차 중량이 2330km입니다.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 5N 사양이 배터리 그 SK온 NCM9급이 들어가요. 이게 왜 NCM9급이라고 해야 되냐면은 이게 니켈 함량이 90%가 살짝 안 돼요. 88, 뭐 86, 막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NCM9 공정에서 만들었는데 그 니켈 함량 90%가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은데 그 공정에서 그래서 9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차 중량은 2200km입니다. 훨씬 가볍죠, 지금 보면. 130km 차이가 나요. 단지 NCM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차가 가볍습니다. 차가 무거우면은 더 이렇게 차가 더 밀리거든요. 마칸 EV가 그 CATL 배터리가 아무래도 그 출력에서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시레트를 내기 위해서 배터리 용량을 높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무거워지. 원래 포르쉐의 장점이 그 상대 내연기관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가볍고 출력이 더 좋고 이래야 되는데 독일차도 그래야 되는데 전기차 시대로 오니까 또 특히 이제 중국 배터리를 많이 사다 보니까 차가 무거워져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전기차 플랫폼 자체도 잘 안 돼 있어서 그것도 문제지만은 자꾸 중국과 손을 잡다 보니까 안 좋은 전기차 플랫폼
가지고 있으면서 플랫폼이 없죠 사실상. 그러면서 또 안 좋은 걸 쓰는 배터리 쓰다 보니까 얘는 뚱뚱한 차가 나와버리는 거고요. 공차 중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접이라든가 내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오닉 5보다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무거워요 이게. 터보 기준으로는 아이오닉 5보다 205kg 이상 더 무겁습니다. 터보로는. 이게 원래 출시보다 한 2, 3년 늦었어요. 5년 전에 계획할 때는 그래도 NCM 811이 최신 배터리였는데 그게 출시일이 늦으면서 좀 약간 구형 배터리를 쓰게 된 차가 나온 것이고 충전 온도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게 그 CATL 그 NCM 811은 충전 온도 범위가 0도에서 45도입니다. 영화에서 안 돼요. 그 충전 성능을 보증하지 않아요. 거기 스펙에 써 있어. 이거는 마칸 이브의 스펙에 쓰여 있고요. 엔솔과 SK온의 NCM 811은 충전 온도가 영하 10에서 20도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영하 20도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충전 성능을 보증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SOH 같은 경우가 이 열화가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CATL NCM 811 배터리를 갖고선 4만에서 5만 주행하게 되면은 SOC가 82%까지 떨어지게 되고 SK온의 NCM 811 배터리 같은 경우는 4만에서 5만 주행해도 SOC가 99.5% 이상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수명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효과에서도 지금 한 1250에서 1800 사이클이면 SOH가 80%까지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고 환경에 따라 다른데 같은 환경에서 SK온과 엔솔의 NCM 811은 SOC가 80%까지 떨어진 지점이 2000 사이클 이상 돌아갔을 때 앞자리가 다르네요. 네, 훨씬 이상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NCM 811 같은 경우가 이 나른 시레이트 환경에서도 되게 수명이 사이클이 낮게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 성능을 비교해 보면은 CATL NCM 811이 LFP보다 못합니다. 이런 SOH가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자료가 중국에서는 NCM이 LFP보다 못하다는 그런 근거 자료를 쌓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CATL NCM 811을 몰던 분들이 다른 비슷한 차량, LFP 들어간 차량을 몰았을 때는 성능의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LFP도 별로 안 좋네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CATL NCM 811의 문제가 예전에 이제 GA의 아이온 S에 들어갔었는데 여기서 화재가 뻥뻥 나요. 네. 뻥뻥 나면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를 다 이제 GAC가 더 이상 이제 CATL 배터리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CATL NCM 811을 채택하는 자동차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마칸이 채택했네요. 네, 이미 이거 5년 전에 결정한 거라서 어쩔 수 이미 없어요. 계약을 했구나. 네. 그리고 또 문제가 이 회생제동에서도 아이오닉 5와 마칸 EV의 차이가 있는데 회생제동이 높을수록 주행거리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회생제동이 0.4주밖에 안 되는데 CATL NCM 811은 근데 이제 아이오닉 5 쪽으로 가게 되면은 회생제동이 그보다 훨씬 높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 아이오닉 5의 회생제동은 0.6G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0.8G까지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훨씬 주행거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통해서. 그리고 이런 회생제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제어 능력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 충전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도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가 그때 충전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LFP 배터리 들어가서 그래요. CATL에 LFP 배터리 들어간 거고. 당연히 이제 SK온과 엔솔 같은 경우는 겨울철 충전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현대차의 실내석 테스트 기준가 영하 40도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납품하는 모든 부품은 영하 40도에서 일주일 동안 버텨내야지 통과가 돼요. 배터리 포함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도 이때 당시에 그래서 전기차 충전 문제다 했는데 내연기관차도 영하 15도에서 안 된다고. 맞아요. 너무 추우면은 가끔 시동 안 켜져요. 디젤 차는 아예 시동도 안 켜져. 저는 휘발유차인데도 네. 너무 추우면 가끔 안 켜질 때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배터리 방전된다니까 내연기관차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데 아마 지금 나오는 차 EV3라든가 현대에서 나온 거 캐스퍼 EV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내연기관차라든가 하이브리드 플러그 하이브리드 차들이 그런 차들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버틸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요게 이제 NCM 811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NCM과 차이는 양극재 순도. 에코 프로그램이 그만큼 잘하는 게 양극재 순도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중국의 롱바이 같은 경우가 국내 양극재 업체한테 지금 특허 소송 당하고 있거든요.
양극재 순도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 분리막 기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엔솔이 예전에 코나이브에서 불났던 게 그 분리막 때문인데, 그 상해 음척 거 썼다가 거기서 생산한 모델이 불이 났는데, 이게 어디까지 다 어떤 차량 괜찮고 어떤 차량 적합한 괜찮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없으니까 다 전량 리콜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조 들어간 거고. 이 분리막에 의해서는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 폴스타4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국내 생산하는데, 이게 일단 지금 나오는 모델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10월 달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유럽 모델이 NCM 811에 들어가는데, 지금 폴스타4 회사에서 언론상에 나온 게 그 NCM 523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폴스타 관계자가 얘기를 했고, 이거 확인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유럽 모델은 NCM 811 들어가는데, 이거 523 들어가는 게 이유가 그동안 최근 화제로 이슈가 됐던 시애틀 NCM 811이 아닌 NCM 523으로 안정성을 높이 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100kWh가 들어갔는데, 이런 NCM 523이 들어갔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거 사지 마세요. 뭐 사요? 이거 사지 마. 이거 너무 비싸. 이거 너무 이거 비싸. NCM 523 썼는데. 네, NCM 523 들어갔어요. 넘는 거 비싸다. 네. 시애틀에 들어간 게 현대가 아마 그게 코나이브 그게 523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충격드려요. 그러니까 그 시애틀의 NCM 523이 그나마 화재 안정성이 가장 검증됐어요. 나름 NCM 811이 이게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이게 뻥뻥 그 GAC 사건 터진 거. 그래서 요거는 사시면 안 될 것 같고, 25년도부터 하반기부터 생산하는 모델은 K배터리 장착한다 하니까 그때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근데 일단 이 배터리 NCM 523 이걸 쓰는데 6,690만 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적정해요, 그럼? 글쎄요, 이거 모르겠네. 4천만 원? 그럼 너무 싼가? 그럼 모르겠습니다. 그 4천만 원이면 4천만 원이면 사실 것 같아요. 이건 이 배터리는 안 사죠. 시애틀 배터리는 안 사죠. SK온이나 LG 거 사는 걸로. SK 온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하지 않겠어요. 이게 벤츠 EQA고요. EQA 22년도, 23년도, 24년도 모델인데, 그 표에 보면은 21년, 22년도 모델은 시애틀 NCM 811 들어가고, 23년도, 24년도에는 SK 온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주행거리가 22년도 그 시애틀 NCM 811 들어간 거는 303km 돼 있고요. 그리고 SK 온거는 378km, 여기는 327km. 대신 여기는 보면 용량이 줄었어요. 네. 근데 이제 손대 소장님이 이걸 보시고 나서 요거 다 CLT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무슨 얘기, 본인이 이거래요, 차가. 22년도 거, 이거. 그때 배터리 잘 몰라가지고. 본인 거 충전하게 되면 360km 정도 주행거리 나온답니다. 근데 SK, 지인한테 소개해서 지인은 SK 온걸 들어간 거 탔는데, 그럼 500km 넘어간대요. 그래서 이게 370km 나오는 게 이게 CATL 기준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언론성에 이제 검색해 보면은 23년도부터는 SK 온거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이거 다 CATL 효과일 수도 있겠다. 이 주행거리면 높다는 거예요, 실제는. 근데 어쨌든 요게 300km인데 370km면은 거의 20%가 넘잖아요. 네. 주행거리에서 20%도 20% 이상 가는 거니까 뭐 이것만 보더라도 차이는 있는데, 실제로 SK온 들어간 배터리가 들어간 벤츠는 주행거리가 500km가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K배터리 3사가 그 BMS 특허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엔솔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중일 10개사, 그 배터리 10개사의 특허를 조사해 보니까, 국내 3사가 55%이고, 여기서 이제 엔솔이 5,000건이 넘는 특허를 갖고 있어서 중국 배터리 5개사보다 더 많은 특허 수가 많았다는 것이고요. 이 배터리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 배터리 관리 시스템 관련된 특허인 거고, 이게 그 절반 이상이 이제 K배터리인데, 이 중에서도 엔솔이 전체 그 10개사에서는 건수가 40%, 40.6%고 K배터리 3사 내에서는 74%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 엔솔이 특허는 가장 오래 했기 때문에 압도적이고, 그리고 BMS라는 게 제가 아까 그 BSA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주행이라든가 충전뿐만 아니라 주차 중에서 배터리 셀의 이상의 지율을 모니터링해서 최적의 조건으로 배터리를 유지하는 역할을 BMS가 하는 거고, 이게 전류라든가 전압, 온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데이터화해서 여러 가지 그 특이 사항에 대해서 감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 이번에 이거 문자로 전송하는 것도 해주겠다고 한 거고요. 현대라든 기아차 같은 경우가 이런 핵심 기술로 BMS를 최근에 공개를 좀 했습니다. 이런 걸
현대기아차 전기차는 지금은 이번에 미국에서 그 점유율도 2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살 게 아니면 전기차는 현대기아차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재 방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걸 이제 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를 그 관련된 그 이제 파우치부터 해서 각형까지도 이것도 화재 방지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기사를 가져온 거고 뉴스투데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번 화재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이 화재 방지 기술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 3사나 현대기아차는 자신 있는 거예요. 이 화재 방지 기술에 대해서. 엔솔 같은 경우는 파우치뿐만 아니라 각형 그리고 그 원통 배터리에 관련해서도 이 화재 방지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 언론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BMS 관련해서도 더 이제 앞으로 더 그 안정성과 충족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지금 고성능 배터리 관리 칩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협약을 좀 체결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 각형 배터리에서 가스 배출을 위한 이게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배터리 전체가 화재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이렇게 설계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재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회로에서 자동으로 차단해가지고 이제 그 퓨즈 형태가 있는 거죠. 그 SK온 같은 경우에 분리막 기술이 되게 중요한 게 지폴디 방식으로 지그재그로 쌓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양극재랑 음극재를 완전하게 분리하는 기술을 적용했다는 것이고 이게 충전도 중요하지만 방전이 많이 됐을 때 화재 위험이 있어요. 과방전이 더 무섭습니다. 사실. 그런 거예요? 네. 배터리는 과방전 됐을 때 더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배터리 그 설계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과방전, 되지 않도록 하는 걸 더 준비하고요. 그 배터리 충방전 시 발생하는 가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 원소 배합을 조정하는 복합 도핑 기술도 상용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 셀투팩이 사실은 그 화재에 되게 취약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셀투팩의 목적은 에너지 밀도를 올리기 위해서잖아요. 각형에서. 근데 이제 그만큼 모듈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화재에 더 취약할 수 있는데 그런 셀투팩 기술에도 이 방호제를 삽입을 하고 그리고 내부의 격실 구조를 만드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 열 전이 억제 기술을 적용한 제품도 앞으로 출시하겠다. 그러니까 셀투팩에도 불구하고도 그 화재 방지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기아차 그룹에서는 이 GMP에 다양한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팩의 전장품과 BSM을 결합시켜 완제품 형태를 BSA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폭스바겐이 4조 원인가 수존의 공급 계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이걸 못 만들어내니까 기억나요. 현대 모비스 거를 샀는데 이게 뜯어보면은 기술자가 이렇게 만들어가 다 할 수 있거든요. 특허가 다 걸려있어.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느니 차라리 사겠다. 이게 자체 개발을 했었으면 원가 절감이 훨씬 되고 더 수익이 많이 날 텐데 왜 폭스바겐은 그걸 못하고 현대 모비스 거를 사겠냐 이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특화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첫 번째로 이런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아까 제가 분리막 지그재그 G폴딩 기술. 두 번째는 모듈 간의 일정 전류가 넘어가게 되면 열이 나서 끊어지도록 설계를 해서 모듈을 보호하는 겁니다. 모듈 2개 단위로 해가지고 퓨즈 형태로 딱 끊어지게 만들어요. 아까 퓨즈 형태 말씀드렸고, 그리고 합성 수지를 포함한 복합 소재를 사용해서 포장재가 녹아내려도 모듈과 셀을 보호하도록 쓴다는 거죠. 이게 약간 플라스틱 재질 같은 건데, 그리고 내화 시트를 통해서 그 EV 난 이후에는 모든 차량에 적용하고 있어서 앞으로 신차에는 다 내화 시트를 다 적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밴딩 가스 밸브를 적용해서 내부에서 가스 압이 높아져 가지고 그 최상단의 커버가 압력으로 딱 밀어올릴 경우에 그 벤트가 탁 열리면서 가스가 배출되도록 설계해 가지고 폭발하지 않도록 딱 그런 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다양하게 이 5가지의 이런 그 화재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최대한 안전하게 돼 있고 설사 화재가 나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여지는. 그리고 이제 이 충전 이거 서울시에서 빨리 이거 뭐 90% 어쩌고 이거 다 빨리 철회를 해야 되고요. 하더라도 좀 빨리 제한적으로 해야 되고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말도 안 돼. 혼나야 돼요. 오세훈 선생님 빨리 그 처리하셔야 되겠고요. 시작까지. 그 현대기아차에서 배터리 100% 충전해도 안전하다고 얘기를 한 게 100%를 충전해도 설계상 우리가 보이는 거가 100%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이 검진된 안전 마진이라는 게 있고 이게 3단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 배터리에 대한 안전 마진 용량이 있고 내구 성능을 보증하는 마진이 있고 실제 사용 용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 거죠. 실제 100% 충전은 요만큼까지밖에 충전이 안 돼요. 다 충전해도 안 돼. 보통 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은 제조사 결함도 있을 것이고 파라시처럼 그리고 외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그런 과충전에 대한 기술은 충분히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총 3개의 여유분 마진이 있어요.
요게 다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터리 제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마진이 있습니다. 충분히 다 그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 용량보다 더 낮게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두 번째는 배터리 제조사에서도 여기서 또 마진을 또 남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사에서 마진을 또 남겨요. 그러니까 배터리 제조사에서 일단 마진 남기고 그걸 받아와서 또 여기서 일부 사용이 가능한 마진을 자동차 제조사에 또 남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터리 셀 제조사와 자동차 제조사가 각각 설정한 마진이 남은 상태에서 지금 BMS가 그 설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BMS 자체에서도 용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 용량을 또 제외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100% 충전해도 안전하다 믿고 사셔도 됩니다. 이게 어제랑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그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 사진을 많이 그 뉴스에서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핵심 기능이 이제 미세 단락, 내부 단락, 리튬 과다 석출 등 뭐 다양한 불량 유형을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알림 서비스 발송하고, 주 특징이 이제 13만 개의 배터리와 배터리 셀과 1,000개 이상의 모듈 분해를 분석할 수 있고요. 그 90% 이상의 징후를 검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클라우드 AI 기술을 통해서 뭐 알고리즘 고도화했다고 하는데, 요건 제가 다 안 읽을게요. 그 설명들이 있어서 제가 뉴스를 그냥 거기 있는 내용만 뉴스 요약해 온 거고요. 특이한 거를 굳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안전진단 소프트 이런 쭉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를 앞으로 이제 그 완성차 기업들한테 이미 9군데 지금 차량에 적응을 하고 있고, 이거를 배터리가 다른 회사 배터리 탑재한 차량도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판매를 하게 되면은 엔솔의 어떤 새로운 뭐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특허가 월등하게 지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엔솔이라서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배터리가 퇴화되고 이게 수명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밀 진단과 예측 기술도 개발, 어느 정도까지 퇴가 될 건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AI 그 컴퓨팅 기술을 통해서 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제 배터리의 그 상태를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특징이고, 워낙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요, 상대적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 전기차의 2.2%에 해당하는 12,000대 차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한 상태이고, 우리 이제 모빌리티 차량에 SDV라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플랫폼에도 최적화되도록 그 BMS라든가 그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라고 하고 있고, 차량이 어쨌든 이걸 그 LG 엔솔이 이런 배터리 안전 진단 소프트웨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지금 아마도 향후에 이게 적용된 차량들이 되게 많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업도 이번에 이제 그만큼 이제 부각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전기차 구매할 때 앞으로는 이걸 보니까 더더욱 확신이 든 게, K 배터리를 확인하고 사야겠구나. 특히 현대기아차 차가 전기차 쪽에서는 확실히 앞으로 우위를 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캐스퍼 이브라든가 EV3 기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성비 짱인 그런 차들이 나오면서 보여줄 것 같고, 이제 점점 이게 차량이 이제 앞으로 더 확대가 되잖아요. 아니오 시리즈도 더 그 고급 모델들 나오고 하다 보면은 전기차 시대로 가게 됐을 때는 확실히 현대기아차가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글로벌 탑2로 가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좀 비교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이쪽 그 안정성의 측면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얼마나 기술력이 높은지 좀 체감을 할 수 있었고, 최근에 전기차 화재 사건이 좀 대두되면서 뭐 전고체 배터리를 써야 된다, 아니면 뭐 바나듐, 리튬 대체제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관심 많은데, 사실 전해액의 성능이 또 배터리의 성능을 좀 좌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뭐 다 좀 지금 얘기 나온 것들은 좀 현실성이 좀 없고요. 아마 그 현실화 되려고 하면 시간 좀 걸릴 것 같고, SDA가 집중을 하게 하는데 과연 그게 될까? 좀 시간적인 측면에서 가격도 문제예요. 이게 비싸고 나오더라도. 전액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전액의 차별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전액이 이제 그 배터리의 구성용 4대 요소거든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이잖아요. 양극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극재가 심장이면은 전액은 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원가의 한 9% 정도를 차지하지만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전액이고, 전액의 이온 전도도가 충전 속도라든가 사용 온도 범위,
그리고 안정성을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신제품을 배터리 신제품을 개발하게 되면은 최종 단계에서 그 전액의 레시피를 조절해가지고 최저 성능을 끌어내거든요. 전액 가지고서는 성능을 조절하고, 그 미국의 IRA 법안을 통해서 그 FOAC가 유정되는 한에 있어서는 이게 한국에 우리나라의 그 전액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지금 들어간 상태고, 미국에서 현지에서 생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근데 이제 원재료도 좀 완전 소싱 어려운 상황이고요. 가격이 계속 떨어지죠. 그 원재료 자체 소싱이 좀 어려워요. 그거 좀 설명 좀 드릴 거고, 전액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배터리 공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500리터짜리 작은 탱크에 담았지만은 지금은 2만 리터가 되는 큰 탱크로를 담기 때문에 품질 문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가까운 데 지어야 되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터리 업체와 그래서 근처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고, 통상 유통기한이 3개월이고요. 길어봤자 6개월이에요. 진짜 짧네요. 짧기 때문에 가까이에 지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양극재라든가 동바 이런 업체들은 다 캐펙스 조절을 하거나 계획 중이거나 고려 중이거나 이렇잖아요. 네. 근데 전액은 지금 계속 탈중국화가 워낙 시급한 소재이기 때문에 올해 증설이 적극적으로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준이 전망이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제로 급해요, 되게.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엔캔 같은 경우가 그 캐펙스를 계속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도 그렇고, 다른 뭐 솔브레올리에서 덕산테코피아도 공장 막 짓고 있잖아요. 네, 공장 막 짓고 더 늘리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전액도 쇼티지가 심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기 들어간 원료가 리튬염, 그 전해질 염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용매 첨가제 그리고 이제 리튬염, 요 세 가지 중에 특히 리튬염이 공급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5년부터 좀 그 심화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액 업체들이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첨가제도 꾸준히 개발을 해야 되고, 왜냐면은 이거 전액의 이게 조성 소재잖아요. 네. 그 조성 그 리시피를 다 배터리 업체가 주거든요. 관련 특허를 거의 배터리 업체가 갖고 있어서 전액 업체들이 그냥 그런 그 합성만 하는 그런 역할만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첨가제를 꾸준히 개발을 해가지고 그래야지 수익성도 높여야 되고, 이걸 내재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이제 그 전액 소재인 첨가제와 용매는 어느 정도 지금 조달이 가능한데, 지금 리튬이 거의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거의 90% 이상 중국이에요. 일본도 업체도 있고 중국도 있지만 우리 거의 다 중국 거를 다 쓰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당장. 지금 국내에서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후성밖에 없어요. 근데 캐펙스가 작아요. 이게 문제가, 그래서 이 후성 말고도 지금 그거를 이제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내재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전액 업체들은 이 리튬 조달과 이 내재화가 앞으로 굉장히 이걸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키우고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는 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리튬염에는 파우더로 액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파우더 상태를 주로 썼고 지금은 주로 액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 파우더 같은 경우는 수명이라든가 운반에서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액상은 이런 공정 몇 개 생략되기 때문에 가격에서 유리합니다. 대신 파우더를 다시 액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 운반비가 이제 그 액상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가지만은 요거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 주로 생산하는 것들은 파우더 형태로 가서 미국으로 수출을 해야 될 것이고, 미국 현지 공장을 통해서 액상 형태로 공급을 하는 것도 다방면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유럽에서 생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유럽은 환경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제가 검사가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운반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비용은 한국에서 만든 거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싸다. 유럽에서 하는 거는 비싸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엔캡이 이번에 NDR을 하면서 그 핵심 원재료 내재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중앙첨단 소재와 합작으로 설립한 게 EDL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그 EDL 합작 공장 사진을 봤는데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간척지기 때문에 바닥에 땅에 그 빔을 많이 박아줘야 되거든요. 땅을 다지기 위해서. 그게 상당히 많이 박혀 있고, 건물도 지금 올라서는 모습들이 진척이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합작법인 EDL을 통해서 그 LiPF6 6불화수소라고 하죠. 이게 리튬이에요. 이걸 지금 생생하게 잡고 있어서 25년 4분기에 새만금 리튬 공장 양산을 시작을 하고요. 이게 이제 25년도 5월달에 5,000톤, 연말에 2만 톤, 26년도에 5만 톤 목표를 하고 있고, 향후에 5만 톤을 더 짓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고요. 26년 4분기에 북미의 리튬 공장을 이제 3만 톤짜리를 짓겠다 한 게 최근에 뉴스에 난 겁니다. 북미에 왜 짓게요? 이게 보조금 받으려고? 네, 부족하니까 지금 배터리 업체들에서 빨리 지금 증설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북미까지 진출을 하는 것이고, 요거는 그러면 요게 액상이 되겠죠, 그거는.
액체가 되겠고 이거는 분말 형태가 되겠죠. 네. 이렇게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엔캠이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중앙첨단 소재가 잘 되고 있고요. 그 엔캠과 중앙첨단 소재가 지분을 2대1 지분을 반반씩 보유하고 있는데 중앙첨단 소재가 엔캠으로부터 2대1 지분 앞으로 사들일 예정이고 엔캠이 중앙첨단 소재 지분을 확대를 하겠죠. 그 돈을 가지고. 그래서 수직 계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요거 회사 쪽에서 입장이고요. 요거 그 메리츠 증권에서 제가 2차전지 섹터 쪽에서는 상당히 그 되게 좋게 보는 좋아하는 애널리스트 분인데 최근에 사계라는 이런 그 2차전지 관련 리포트를 내셨어요. 그래서 내용이 보면은 올해 하반기에 2차전지 선별적 조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 기준을 출하량, 원통형 전지, ESS, 그 FOC 관련된 얘기를 했고 올해 이제 그 내년도 신제품이라든가 예정된 신규 설비 가동으로 해서 특정 소재 기업들의 출하량은 올해 4분기 이후에 반등 가능성을 추정을 한다 했고 주목할 만한 변수로는 그 엔솔의 원통형 전지 테슬라가 엔솔의 신형 2170 배터리 한다는 거 이거랑 4680 이게 좀 늦어졌죠. 올해 8월 달에서 이제 9월에서 11월까지 늦어져서 그래서 뭐 TCC라는 이런 것도 주가 좀 더 빠지고 그런데 아마 이거 다가오면 또 주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요, 저 갖고 있거든요. 오늘 3만 원이면 이거 반등 나올 것 같던데 자리가 네, 바닥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4분기에 삼성 SDI가 이제 스텔란티스 그 조인트 벤처 조기 가동 들어갑니다. 소재도 확보를 해야 되겠고 SK온도 올해 10월달에 지금 공장 그 현대기아차랑 그 저기 조제 공장 라인 전환하잖아요. 원래 포드 거 라인 전환해가지고 현대기아차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된 소재 업체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관시 소재 영역에는 그 FOAC 수혜 기업인 그 전구체랑 전액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점진적 수익성 개선의 양극재, 신사업 모델 보유한 동박. 신사업 모멘텀을 보유한 동박이 어딜까? SKC?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유리기판 신사업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코멘트가 있어서 여기도 보면 그 FOAC 규정에 대한 전구체 전액이 들어가 있죠. 이게 엔캠이 이거 엔캠 IR 자료고요. 실적 발표할 때 자료 다 오픈했더라고요. 그 중에 가져온 거고 핵심 원재료 내재화 추진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새만금 리튬이엄 프로젝트가 있는데 25년도 연말에 2만 톤 목표라 한 거 아까 제가 기재해 놨죠. 그래서 이걸 내재화를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5만 톤이에요. 폐만금 5만 톤. 북미 3만 톤에서 8만 톤이잖아요. 네. 북미 수혜량은 10만 톤이라서 모자라요. 그래서 북미에 공장이 짓는구나. 네, 이거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리튬형 없어가지고 그 전액 없어서 배터리 못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는 엔캠 자료만 봐도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엔캠이 북미의 26년도 65만 톤 캐파 계획입니다. 전체 26년도에 전 세계에 162만 톤 캐파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북미에서는 65만 톤. 덕선테코피아가 지금 6만 톤은 센트럴 글라스와 계약을 했죠. 전량 다 이쪽으로 다 들어가고 추가 6만 톤은 지금 고객사 협의 중이 있는데 아마 여기 지금 다수 업체랑 지금 협의 중이라서 확보가 조만간 될 것 같아요. 그럼 총 12만 톤 계약이고 요게 이렇게 12만 톤이 한 번에 설계가 되어 있어요. 6만 톤 짓고 더 6만 톤 추가할 수 있도록 안에 라인이라든가 파이프라든가 다 이미 설계되어 있고 믹싱 장비 200억짜리만 들어가게 되면은 6만 톤 추가 증설이 빠르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지가 북미에 있는 부지가 20만 톤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그 부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덕산 일렉트로 홈페이지에 요 내용이 있습니다. 솔브리 홀딩스는 이제 북미에만 8만 5천 톤인데 이게 유럽에도 있어요. 유럽에도 얼마더라? 4만 톤인가 6만 톤인가 또 추가했는데 동아 기업은 8만 8천 톤 정도를 북미에 짓는 걸로 좀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거 일단은 엔캠이 확실히 증설이 크죠. 그러면 여기에 리튬이엄을 납품하는 기업은 매출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안 해도 되겠네요. 다 내려. 계속 이게 공급이 필요하니까. 이거 다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리튬이엄을 내재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3에서 4% 올라갈 수 있다 그럽니다. 엔캠 쪽에서는.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엔솔과 이제 그 SK온 쪽에 주로 이제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여기 전에 매출 자체가 지금 연 72% 성장이 나왔다 그러고요. 지금 고객사 확보가 지금 쭉 계속 되고 있어요. 그 생산 거점도 굉장히 빠르게 해서 지금 글로벌 탑 6 중에서 4개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한 군데 더 올해 안에 진입을 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연내 목표 5개 업체 진입 완료라고 돼 있잖아요. 글로벌 탑 6 중 4개 업체 공급 중 연내 목표 5개 업체 진입 완료라고 돼 있잖아요.
한계가 어딜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려 했거든요. 한계가 대체 어딜까? 여기 같아요. 굉장히 큰 회사를 잡았네요. 지금 얘네가 매출 구조가 보면은 그 엔솔이 제일 많고 SK온이 그 다음에 많거든요. SDA가 없었어요. 네. 근데 여기 IR젤에 여기 SDA가 있더라고. 그래서 SDA도 하네?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SDA 하는구나. 보니까 헝가리의 25년 4분기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업체들은 글로벌 탑6가 아니에요. 다 신규 업체들이야. 그러면 글로벌 탑6 안에 고객사 없는 회사는 굳이 따지면 SDA밖에 없는데 그럼 SDA가 내용이 있냐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이게 아직 오피셜리 기사는 안 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료에 SDA 납품 협의 추진 진행 중이라고 써 있어서 그럼 얘네가 이게 이건가? 이건가? 끼워 맞추기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SDA 거도 들어갈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이제 25년 4월 4분기에 이제 진입 목표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잘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쨌든 헝가리 쪽에 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이니까 요거랑 좀 다르죠? 무기는 연내라고 하니까 그 연내 조금이라도 뭐 샘플이라도 들어가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신규 업체는 SDI 쪽에 좀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엔캠이 그러면 앞으로는 배터리 생산 다 들어가고 CATL도 들어가고. 그러네요. 웬만한 뭐 기업의 그 배터리 회사들은 엔캠 걸 다 쓴다는 얘기니까 엔캠도 좋을 것 같고 여기 리튬을 공급을 하게 된 25년부터 공급할 때 뭐 거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전액 쪽 투자를 하실 때 뭐 제 얘기를 듣거나 누구 얘기 듣고선 종목만 이렇게 보시지 말고 이 전액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일단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전액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중국 거를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탈중국화가 가장 시급한 소재가 전액이고 그 안에서 리튬이온이. 그 중에서도 그 원료의 조달이 가장 심각한 게 리튬이온이기 때문에 그럼 전액과 리튬을 같이 믹싱해서 투자하는 형태는 좋은데 그러면 어디를 투자해야 되냐면은 북미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리고 고객사 확보가 확실한 쪽이 좋겠죠. 그게 바로 엔캠. 엔캠도 좋고 지금 여기 덕산테 커피야 그리고 뭐 중앙통도 중첨은 요거는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솔브레 홀딩스도 좋아요. 그 삼성 SDI 쪽으로는 상당히 다 들어갈 건데 회사가 되게 보수적으로 IR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IR 자료를 좀 잘 공부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솔브레 홀딩스 말고 솔브레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딱 첫 마디가 저희는 전화 IR 안 합니다. 딱 하더라고요. 와, 되게 날카롭네요. 그것도 뭐 물어보고 했었는데 IR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기관 대상으로 IR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료 좀 공부해 주지. 그래서 잘 몰라서 못하겠고요. 근데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건데 잘 모르겠고 실적도 되게 좋거든요. 이거 실적 되게 좋잖아요. 네, 맞아요. 봤어요. 얘는 실적 분석이 없거든. 그리고 동아기업도 IR을 하다 말아가지고 주가 잘 안 좋죠. 그래서 이걸 하지 마세요, 동아기업.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시장 매크로적인 질문,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한 시스템,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 어떤 내용이에요? 네, 우리 코너에서 제가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이 공매도와의 전쟁을 예민하시죠. 예. 벌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금감원이 그 공매도 내부 통제 및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내부 통제가 있고 시스템에 대한 구축에 대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공매도를 하기를 할 경우에는 내부 통제 규정과 그리고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을 배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이제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공매도를 투자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투자자는 그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까지 이제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업무 보장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 전반 통제 및 부서랑 그 감사 부서를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 규칙상에서는 주문 전 법적 타당성 점검 및 거래 승인 절차를 도입을 해야 되고 내부 통제적으로는 정기 점검하고 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시스템 쪽으로는 주식주와 매도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그 실시간으로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통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 가능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는 잔고 확보 전까지는 실시간으로 상시 차단해야 되고 그리고 잔고로 인위 조작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고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산정만 허용하는 게 되겠고 추가적으로 잔고가 변경 시에는 상고자 승인이 필요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공매도 업무 수행 그 임직원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고요. 그리고 대차 거래 정보 및 순장고 관리 등의 업무 규칙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그 가이드라인을 내놨고 공매도 고유 번호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내부 통제 절차 관련 그 내규를 수탁증권사를 확인받은 후 주문 위탁하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내규를 얘기를 했고 잔고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자주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매도 가능 물량 전산 관리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3월 전까지 이제 그 중앙 차단 시스템과 맞춰서 해야 되고 하고 보유한 모든 주식을 종목별로 순 보유 잔고, 차입 잔고 그리고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토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매도 가능 잔고 부족할 경우에는 그 대차 전담 부서 등의 경고 알림을 보내고 물량을 보충하도록 강제를 해야 되고 또 매도 가능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은 차단해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차단해 버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중앙 차단 시스템이 필요한 자료를 산출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게 중앙 차단 시스템에서 이거 자료 제출해라 좀 이상하다 자료 공부했을 때 바로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별 상황 맞게 최적화를 할 수 있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신규 규제에 대해서 수용성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구출 유도하도록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시스템을 갖지 않고서는 무채 공매도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예인데 LG 디스플레이라든가 포스코홀딩스 불법 공매도 타겟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다이아거든요. 이 다이아 그룹이 이제 불법 공매도를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포스코홀딩스에다 한 것들이 적발이 된 거고요. 이게 이제 한국거래소에서도 이게 공매도 봐주기를 했다가 적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년 만에 이제 금감원이 종합감사했는데 여기서 이제 미보고 주식거래도 또 수십 명이 적발이 됐었고 그리고 불법 공매도 혐의를 임의로 좀 축소를 해준 거죠. 그리고 감사가 좀 많다 보니까 일부 좀 봐주기도 한 거고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됐다고 해서 이런 아이뉴스 24 뉴스가 있어가지고 한국거래소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게 왜 그랬을까요? 그걸 앞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봐주기가 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불법 공매도 처벌 제재 강화 입법도 추진해서 국민의힘 그 윤한영 의원이 공매도 제도를 대폭 개선을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불법 공매도의 부당 이익에 따라서 징역까지 살 수 있도록 여기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처벌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이제 최근에 5일날 대표 발의를 했고 법 내용이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을 해서 그 11명 정도분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불법 공매도를 할 경우에는 처벌을 더 엄격하도록 징역도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지금 발의를 해서 여기 보면은 불법 공매도 내년 3월 말 이전까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그 무차익 공매도를 완전 차단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를 상한 기간을 제한해 그 기간 외국인과 그리고 개인 투자자 간의 거래 조건을 통일을 추진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 상향 그리고 불법 이득액에 따른 징역 가중 처벌을 도입하는 등의 형사처벌 제재 강화로 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병행하겠다고 한 거라서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도 공매도를 통제도 만들어 하고 어겼을 때 처벌도 강화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그러면은 뭐 2차 전지에는 조금 쇼커버 물량도 좀 최근에 들어온다던데. 그러니까 뭐 초커버 물량을 떠나서 지금 뭐 들어온 것도 있고, 근데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반도체 사이클 피카아웃이 오는 거에 준비를 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칸에서 뭐 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목표가 하향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좀 속이 빠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반도체 롱 2차 전지 숏 자금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이제 그 10개 종목에 공매도 잔고가 3조 7천억 정도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LG엔솔, 포스코퓨처엠이 2개가 공매도 잔고가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도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있고. 오늘 뭐 라이언티라랑 이제 그 뭐 미국 간의 그 핵심 광물 협약 뭐 얘기 나오면서도 뭐 리튬 종목도 오르고, 엘버마을 주가가 최근 이틀 연속 크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미국 영향도 좀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이 불법 공매도를 친 이런 외국계 금투사들이 금융위 제재 지금 불복을 해서 막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을 해도 이러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그러니까 이런 원천 차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소송을 하니까 아예
공매도를 불법 공매도를 자체를 못하도록 시스템 쪽으로 막고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벌금이나 형사처벌까지도 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반발하는 건도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 누울자를 보고 달 뽑는다고 공매도 7만 원인가 치렀을 거예요. 저도 처벌이 별로 없고 득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득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금감원에서 상당히 조치를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담보 비율 뭐 140%가 안 된 거는 그건 아쉽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되게 공매도를 치기 더 어렵게끔 특히 불법 공매도, 무채 공매도 어렵게끔 지금 더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 향후에 이제 그 2차전 종목들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주가를 쉽게 누르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될 것이고 그게 주가를 누르지 못하고 하면은 효과보는 더 가파르겠다고 했죠. 너무 과도하게 쳤어요. 이게 왜 버티냐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지금 그 내년 3월 31일에 공매도 제도가 공매도 시행이 되잖아요. 네. 이전에 쳤던 거는 사실 상관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언제? 내년 3월 30일부터 친 것만 1년 유예기가 있는 거고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버티겠죠, 최대한. 요게 지금 이걸 상환해서 다시 청매를 나중에 치면은 그게 제한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3개월 단위로 해서 최대 1년까지밖에 연장이 안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포지션은. 그럼 내년 3월까지 계속 연장하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상환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방송상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상환해야 된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상환 안 해도 되는 걸로 일단은 들었거든요. 거래소 쪽에 든 게. 그래서 버티는 건데 주가 올라가면 못 버텨요. 어차피 좀 업사이클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불복 제재 형태도 현재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당장에 이제 그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고 업황이 회복되는 거는 뭐 3분기, 4분기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로 생각이 들지만은 그 안에서도 소재별로도 상황이 다르고 양극재는 3분기까지는 힘들지 않겠지만은 뭐 다른 소재들 뭐 알박이라든가 2분기부터 터닝하는 소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액 같은 경우도 지금 엔캠 같은 경우는 매출 출하량은 최대치를 찍고 있고 그래서 그 해당 소재별로도 다른 움직임이 있고 향후의 성장률도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상호 성장률이 높은 쪽에서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뭐 양극재 에코프로 그룹, 포스그룹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은 잘 버티실 필요가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쇼커버 물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예.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롱으로 쳤던 반도체 섹터가 지금 센트가 흔들리고 더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맞아요. 걔네들을 더 끌어올리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예. 지금. 예, 그러면 그 자금이 자연스럽게 윗돌 빼서 아랫돌 개는 형태로 네. 머니 무브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리고 버티시고요. 에코프로를 비롯한 양극재 종목들은 일단은 많이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도 추가 매수 안 드리니까 어차피 많이 갖고 계세요. 그냥 관망. 네, 그래서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액 쪽에서는 좀 신규 자금이 있으시면 여력이 되느나 계속 매수 관점에서 또 의견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좀 저 리포트라든 이런 것도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그로스 리서치에서 향후에 그 전액 섹터 리포트를 좀 반영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꼼꼼히 좀 읽어봐야겠네요. 오늘 배터리의 다양한 부분들 그리고 공매도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2차 전직의 지킴이 우리 이창환 부장님과 시간 가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